예, 안녕하세요. 윤태영입니다.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고요. 글을 굉장히 열심히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는 아니고요. 하여튼 글 잘 쓰는 사람, 굉장히 하여튼 널리고 쉽게 만나는 사람이 글 잘 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글이라는 거는 꼭 무슨 잣대가 있어서 100점짜리가 있고 90점짜리가 있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달라서 자기 취향에 맞는 글을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글쓰기 방식도 저의 하나의 취향이라는 점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목은 나와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대부분 이제 연구자들이 많으신가요? 대부분 이제 저보다 가방끈이 대부분 긴, 그죠? 박사 분들 한번 손 한번. 대부분이 박사세요. 그다음 학사 있습니까? 저랑 비슷한. 글을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도입 부분, 제가 글쓰기 강연을 하러 다니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글쓰기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요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글을 쓰고 싶은데 글 쓸 소재가 없다는 분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글 쓸 거리는 많은데 써놓고 나면 문장이 별로 이렇게 좀 안 좋다 이러는 분도 또 한 부류가 계세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지 잘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나 이제 공공도서관 이런 데 가면은 대부분 쓸거리 위주로, 쓸거리하고 초보자 위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어쨌든 글을 많이 써보신 분들일 테니까 가급적 실전 위주로 이 앞부분을 많이 좀 점프하면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실전 사례들을 많이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경제학과, 연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나왔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7, 8명이 정말이에요 하고 물어봐요. 대부분 국문과를 나온 걸로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과 공부를 안 했어요. 1학년 들어가서 이게 내 적성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곧바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 글을 잘 쓰고 싶어서 굉장히 문학 청년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 가을만 되면 이렇게 좀 센티멘탈해지고 그럴 때 시도 쓰고 여러 개 해봤는데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글 잘 쓴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정치판에 들어가 보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었어요. 88년 제가 처음 국회에 들어간 게 88년인데,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권의 이제 참모들을 두 부류로 크게 나누면 이제 가방모찌와 문학 청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문학 청년 부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들어보고 싶었던 문학 청년이란 말을 난데없이 정치권 들어가서 이제 문학 청년이라는 말을 들었죠. 제가 그때부터 실전에서 글을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보좌진 생활을 하면은 온갖 글을 다 써야 돼요. 처음 쓰는 게 이제 남을 욕하는 성명서라고 하지만 말은 전부 남 욕하는 게, 상대당 욕하는 거고, 비난하고 끄트머리에 가서는 앞으로 생기는 모든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 걸로 끝나는 성명서를 쓰기 시작하고, 대정부 질문, 그다음 기자회견문, 그것도 쓰다가 이제 가끔 정치인의 이제 인맥에서 오는 수필 요청도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지 이런 데서 수필을 좀 써달라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글 쓰는 비서가 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주저리 하다 끝에 가서는 하얀 모시 수건을 준비해 주겠다, 이렇게 또 멋들어지게 끝내야 되는 그런 수필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으면 온갖 글들을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 쓰는 훈련치고는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글을 열심히 쓰고 있다 보면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 그죠? 한 달 25일 되면 월급을 줘요. 이 다른 제가 지금 요새 나와서는 이제 글로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글을 쓸 때마다 책을 내면은 굉장히 기쁠 것 같지만요,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쓸 때처럼 불안한 때가 없어요. 이 책을 과연 사람들이 볼 것이냐, 얼만큼 봐줄 것이냐. 제가 여기 누가 아까 갖고 계시는데 글쓰기 노트라는 책을 지금까지 한 7,000부 팔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책을 잘 안 보기 때문에 7,000부, 8,000부 팔면은 시장에서 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저 책이 13,000원인데 인쇄 수입으로 따지면 처음에 나왔을 때 5,000부, 6,000부 나왔을 때 650만 원. 그럼 4인 가족 기준인 사람이 한 3, 4개월 걸려서 책 한 권을 냈다. 그러면 보통 직장인보다 훨씬 못 받는 거죠. 근데 서점이나 이런 데서 꽤 유명해요. 6,000부, 7,000부 나가면. 요새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사보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살기는 힘들어요, 작가.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게 아주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은 유시민, 공지영 이런 사람들 말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불안하죠. 이 책을 누가 본단 말이지 하고. 근데 이게 정치권에 그런 데 있다 보면은 매달 월급은 나오고 글은 계속 쓰고 그러다 보면 그 실력이 늘어나죠. 이제 정말 글을 쓰고 싶으면 그런 직업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실전에서 이렇게 글을 계속 배워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론이 빠삭한 게 아니고 실전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글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꼭 무슨 이론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전에서 계속 쓰시면 쓰고 또 쓰고. 제가 글쓰기 노트 책에 제일 먼저 써놨지만 책 많이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글 잘 쓰려면 책 10권 읽는 것보다 책 반 권 정도 쓰는 게 훨씬 낫다. 그죠? 일단 쓰고 또 써야지 글 실력은 는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이제 자주 강연 가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수영장에 가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도 글하고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수영장에 가면은 새로 이제 나이 들어서 수영을 배우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은 수영을 이 동네에 개천에서 배워가지고 이 머리 내놓고 저 25m를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기에 굉장히 안 좋죠. 폼이 없으면. 그죠? 폼이 없으면 모든 운동은 되긴 되는데 옆에 보기에는 좀 안 좋죠. 근데 그거보다도 어쨌든 폼도 중요한데 이미 나이 들어서 이제 막 글도 오랫동안 써 자기 문체가 생겨가지고 그 습관을 벗어나기 어려우면 그걸 무리하게 고치지 말자. 저는 그런 주의. 그러니까 무리하게 자기 문체를 고치려고 하지는 말되 대신 모든 스포츠가 그렇잖아요. 힘을 빼야 좋은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쓰고 싶어 하다 보면 이게 무리하게 좀 힘든 글, 나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옛날에 노 대통령님 모시고 있을 때 남미에 한번 이렇게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그 나라 아르헨티나가 탱고의 이제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 탱고 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나와서 춤을, 우리 노 대통령이 가셨다는데 춤을 췄어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태국에 가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가서 탱고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죠. 그 양반이 원래 거기 뭘로 갔었냐? 태권도 사범이에요. 태권도 사범. 근데 가서 이제 딴 거 하다가 탱고를 배워가지고 탱고 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로부터 2, 3년 후인가 우연히 또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골프 선수가 돼서 골프도 1등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놀란 게 이제 모든 스포츠가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탱고나 태권도나 이 골프든 다 몸에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영도 그렇고 이게 억지로 뭐 힘든다고 해서 이게 뜨는 게 아니고 몸을 가볍게 하는 순간, 힘을 빼는 순간 물에 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써서 이렇게 언론에서 이게 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이런 연설문을 쓰는 사람은 고스트라이터라고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거는 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언어와 문 대통령의 생각을 대신 쓴 거에 불과한데 어쨌든 신문에 이렇게 나는 바람에 알려졌는데 그 취임사를 쓸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냐면 이게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3, 4일 전에 이제 비서실에서 부탁이 와서 썼는데 저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딱 나중에 정식 취임식은 한 달쯤 있다 따로 할 거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는 분위기가 한 3, 4일 전만 해도 분위기가 이런 뭐 보궐선거식으로 당선된 거기 때문에 우선 간략하게 세레모니만 하고 진짜 정식 세레모니는 외국 사절들 다 초청해서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 큰 세레모니가 있을 거로 생각해서 저는 간단히 기자회견문 정도로 생각하고 글을 썼어요. 크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 하루 만에 썼어요. 써서 이제 보냈더니 그게 그 다음날 국회에서 취임하는데 그걸 갖고 수정해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이 쫙 빠진 연설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먹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 대통령님 취임할 때 연설이 한 달 반 정도 15명의 위원들 각계의 문필가, 교수, 뭐 라이터 이런 사람이 다 모여서 썼는데 명문으로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말들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좀 온갖 화려한 말들, 미사여구, 뭐 넣어야 될 말들, 누구누구를 뭐 각계각층에 보내는 메시지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40분 된 연설인데도 별로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환경 문제 빠졌다고 임기 내내 계속 공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연설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가볍게 쓴다고 생각하실 때 오히려 사람들한테 좋은 연설이 된다, 좋은 전달력을 주는 그런 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오늘처럼 제 소개를 충분히 안 해주시면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갖고 다니는 겁니다. 경선 때는 홍보팀장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이제 우리 이광재 지사가 이제 같이 있을 때. 딱 당선이 됐는데 연설 비서관을 하래요. 다른 자리들 다 차고 저한테 남은 거는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안 하고 싶었어요. 우리 노 대통령이 너무 까다롭거든요. 글에 대해서 자신의 언어가 아니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 정치권에서 한 20년 동안 글을 써왔는데 한 번도 사람들한테 이 빠꾸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 원고가 들어오면 제가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참모가 글 쓰는 참모가 먼저 써서 올리면 한두 개 고치고 오케이 된 게 거의 많았어요. 근데 노무현 캠프에 들어와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두 가지 과제가 떨어졌는데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필 같은 거 하나랑 어디 기고문 두 개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아주 자신감 있게 이제까지 정치권에서 써왔던 식으로 두 개를 딱 써가지고 결제 마트로 들어갔어요. 결제 맡을 때는 저의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대로 마감을 하루 앞두고 미리 써놨더라도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제 공부를 드리면 내일 마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웬만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 보고서 다 오케이 해주셨는데 노 대통령 그때 이제 노무현 장관이셨어요. 해수부 장관이셨는데 앞에 딱 세 문장 읽더니 원고 두 개를 다 덮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건 자네 글이지 내 글이 아니야. 이거 덮어버리고 다음 일정 때문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 20년 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겉도 뭐 다 읽어보고 나서 평을 듣는 것도 아니고 딱 세 줄 읽고 이거 자네 글이지 이런 걸 왜 내 이름으로 내보내려고 그러냐 라고 반문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서 쫓아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내일이 마감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요새 강연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거 녹음 풀어가지고 그거를 차라리 문장을 만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강연한 거 다 녹취한 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룻밤 새가지고 두 개의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 드렸더니 바로 오케이 했어요. 그 후로는 이 고스트라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이나 제 문구나 제 미사여구는 빠지는 거예요. 이제
노무현의 생각과 이걸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제 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담백한 문체로. 그렇게 대통령님 모시면서 담백한 문체로 살았더니 이 젊었을 때 무슨 저도 학생운동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보면 저 붉은 산 위로 시뻘건 태양이 떠오르면 돼지가 새벽을 이슬을 먹으면 돼지에 뭐가 피어나고 뭐 이런 거 정말 내용은 별로 없고 이 수사만 가득한 이런 글을 많이 써왔는데 노 대통령 모시고 있는 한 10년 동안 그런 글이 쫙 군더더기가 빠지고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탁 짧은 문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장하고 다니는 게 물론 이건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가 젊어서는 형용사도 많고 마음의 감성도 많기 때문에 이런 형용사나 수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저처럼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게 쫙 단문이 빠지고 단문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단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제 연구하시고 논문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요새는 이걸 많이 권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설문을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청와대 시스템에서는 그럼 나름대로 이제 변화가 있어요. 미리 구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노 대통령님은 지금 문 대통령님하고 약간 다른데 문 대통령님은 마지막 원고를 한 4-5시간 혼자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마지막 날 원고를 드리면 그 다음 날 한 밤 10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 원고를 자신의 언어로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 행사를 앞두하기 때문에 매일 비서실도 막 좀 힘들고 본인도 유세 일정을 갔다 와서 밤에는 이제 그거를 시간을 보내니까. 근데 일장일단은 있을 텐데 노 대통령님은 미리 한 2달, 1달 전에 주요 연설을 미리미리 다 구술을 해주고 그거를 압축했어요. 한 20분 연설이면은 한 1시간가량 분량을 구술해요. 하실 말씀이 많으시니까. 엄청나게 많이 구술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압축하는 역량은 연설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압축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요새 스타로 떠오른 강원국 비서관이 이제 5년 내내 그걸 담당해서 했는데 압축해서 쓰면은 대신 군더더기가 다 빠지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읽으면 재미는 없어요. 프리토킹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아주 건조하고 재미없는 연설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노 대통령님은 그렇게 읽은 연설과 프리토킹으로 한 연설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프리토킹 연설들은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대신 사고도 많이 나죠. 그렇죠?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정제된 연설은 사고는 안 나는데 듣는 사람의 집중도가 아무래도 떨어진 게 있어요. 5분 얘기할 거를 프리토킹으로 얘기하면 12배의 시간이 들어요.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봉화마을에 돌아가셨을 때 이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죠. 그래서 매일 나가셔서 1시간마다 나가서 30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목이 막 다 가라앉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줄입시다 해가지고 하루 8번 나가던 거를 4번으로 줄이시면 30분 하던 연설이 다시 40분으로 길어지고, 그래서 목이 계속 상해서 나중에 우리 지금 김경수 의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핀 마이크를 달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연설 시간 1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항상 많으셨는데 그 말씀이 많으신 거랑 이 전달하고 노 대통령님이 그 전달을 또 꼭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1시간 연설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기억하고 갈 것 같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특별히 기억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짧은 한마디를 강하게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많은 얘기하는 이것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길게 하고 글을 길게 쓴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연설 비서관을 하다가 이제 대변인을 가게 됐어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글은 좀 쓰는지 몰라도 말은 잘 못하는데
갑자기 저를 대변인으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 대변인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하게 됐는데 왜 이 나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을 대변인을 썼을까? 우리 이광재 의원이 하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변인이 될 때 제가 술도 잘 못 먹고 무슨 촌철살인을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를 시켰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한 신뢰였던 것 같아요. 이 참여정부 5년 동안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홍보 파트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점수를 많이 얻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한 30점 먼저 미리 받고 시작한 거니까 이 출발선에서 한 30m 남보다 100m를 뛰면 30m 앞에서 뛴 거예요. 그 글 쓰는 참모들은 거의. 그래서 아마 글을 쓰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당신 생각을 뭐 내 생각에 제가 또 캐릭터가 워낙 착해서 제 자랑할 줄 모르고 이렇게 대통령님 생각을 그대로 100% 전달하는 데만 왜 웃으세요? 굉장히 전달하는 데만 치중하기 때문에 대변인이요. 이 청와대 대변인 다른 데 정당 대변인은 모르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전달하는 게 제 자신의 업무인데 거기에 이제 사설을 붙이기 시작하면 기자들이 헷갈려요. 그거 이제 대본에 물어보죠. 그거 당신 얘기예요? 대통령 얘기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대통령 저는 이제 군더더기 없이 대통령님 얘기만을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대변인을 썼던 것 같은데 저도 멋부려 보려고 한번 뭐 이렇게 비유도 써보고 뭐 촌철살인 같은 것도 해보고 사자성어 써보고 했는데 한 번도 기사도 안 되고 뭐 반응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 말씀만 정확히 전달하는 걸 하자 해서 대변인으로 하다가 딱 1년 하고 이제 부속실장으로 올라왔어요. 1부속실장으로 올라가게 된 배경은 대변인 생활이 하루 종일 뭐 기자들 전화 받고 굉장히 바쁘던 생활이었는데 탄핵 때 딱 갑자기 대통령도 노시면서 저한테도 여유가 생겼어요. 한 달 반. 그래서 뭐랄까 이제 뭐 제가 직무를 뭐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제가 뭐 할 일도 없고 해서 탄핵돼서 관저에 유폐되어 계신 대통령님의 동정을 글로 써가지고 이제 언론사에 기고를 했더니 그게 요즘 말로 이제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히트를 친 셈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더니 좋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노무현 캠프에 들어갔던 최초의 이유가 참모가 본 노무현이란 책을 써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우리 노 대통령이 스스로 자랑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 걸 낯뜨거워 하시는 분이라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면 모르는데 내 입으로는 내 자랑 절대로 못한다는 주의세요. 그래서 주변 참모들이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써놓은 구술들을 책으로 정리해달라 해서 이제 그걸 하러 들어갔었는데 이때도 이제 그 일을 한 거죠. 말하자면 대변인으로서 이제 대통령의 동정을 보고 이제 글을 써서 냈는데 그게 그걸 좋게 보셔가지고 그럼 자네가 부속실에 들어와서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기록도 남기고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글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글로 가서 기록하는 생활을 하게 됐어요. 말이 1부속실장이지만 거의 모든 행사에 붙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동정을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노 대통령이 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글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제가 글쓰기 책을 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한 6,000부, 7,000부 팔렸고요. 윤태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별로 안 팔렸어요. 그래서 한 2년 후에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을 냈더니 그거는 글쓰기 책의 10배, 6만 부, 7만 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시 노 대통령 이름으로 해야 뭐가 되죠. 이게 제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책을 내놓고 보니까 글쓰기 책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그렇게 글쓰기 책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 외국 책 번역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을 작년에 냈는데 말하기 책을 내놓고 보니까 말하기 책은 글쓰기 책이 2배 정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전자서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계발서의 거의 한 30-40%가 말하기 책인 것 같아요. 화술, 설득, 협상. 이건 다음번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실전에서 그걸 배웠고요. 오늘 대강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 강연을 하면은 말의 높낮이가 높지 않고 이렇게 좀 뭐 말투도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졸리세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이라 괜찮은데 꼭 그래서 앞에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나중에 졸리시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자는 게. 어쨌든 글을 쓰려면 이 생각이 많아야 돼요. 저는 굉장히 남과 글 쓰는 능력은 계속 연습하면 생기는 거고 남과 다르다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딸이 뭐 9시, 10시, 11시까지 전화가 없다 그러면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거나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여러 가지 상상력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쓸데없는 상상력인데 그게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글 쓰는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북유럽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유럽은 해가 짧아서 밤에 이 겨울 되면 음산하고 거의 어둠 속에 묻혀서 이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 대부분의 신화와 전설, 반지의 제왕이니 뭐 요정 신화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은 전부 북구 쪽에서 나왔어요. 그 상상력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상상력이 많으면 좋다. 근데 이걸 이제 상상력을 키우자 한다고 해서 상상력이 이제 지금 이 나이에 생기는 건 아니니까 상상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관찰력이다라고 생각해요. 관찰력, 그거는 취재력일 수도 있고 독서일 수도 있고 정보와 수없이 정보에 접근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보고서 기록하는 거 있죠. 우리 노 대통령님 모시고 있을 때 보면 제 아침에 부속실장에서 이게 아침에 제일 먼저 관제에 올라가면은 여기서 메모지 한 장 튀어나오고 여기서 메모지 한 장 튀어나오고 양복 자켓 안에서 메모지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꾸깃꾸깃 접혀서 나오는 메모지가 6, 7개 돼요.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그게 밤새 제가 퇴근 9시쯤에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생기는 메모들이에요. 그걸 아침에 와서 이제 비서들한테 다 얘기해 주는데 목욕하시다가도 생각나면 나와서 적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자기 전에 많은 뭐 좋은 생각 나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야지 하지 마시고 몸이 피곤하시더라도 일어나서 꼭 키워드 하나라도 적어놓고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록해둬야 그 아침에 일단 다 까먹어요. 응? 자기는 자고 나면 기억하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기록을 해두세요. 그게 관찰력.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 휴대폰으로 어디 가서 찍어놓기만 해도 돼요. 그죠? 그럼 나중에 그거 갖고 재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옛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다 재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찰력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걸 많이 하시면서 취재까지 다 하시면 좋겠다. 남들하고 똑같은 글이 아닌 더 한 걸음 더 나간 글을 쓰려면 그 세상에 작용을 해야 된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 뭐 건강 때문에 아침에 산책을 해요. 우리 동네 개천 옆을 쭉 산책하면은 거기에 길고양이들, 뭐 오리들 이런 쭉 있어요. 그럼 그 오리들의 생태를 보고 있으면 순놈들이 얼마나 암놈들을 못 살게 구는가, 뭐 이런 것들부터 이 암놈을 지키는 아주 인정 많고 믿음직한 순놈도 있고 뭐 이런 게 매일 보면은 눈에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걸 다 기록을 해두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한테 밥을 줬을 때 행동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쓸거리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어디 지방 여행 다닐 때 이게 사람 만나면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귀찮게 뭐 저 사람 귀찮게 뭘 물어보래 이렇게 하고 자기만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이왕 더 많은 글, 더 재미있는 글을 쓰려면 식당 주인 아주머니한테 한마디라도 더 물어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자. 그게 나중에 더 좋은 글이 된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 모시면서 제가 나중에 처음으로 다큐멘터리라고 2010년에 한 원고지 한 2,000매짜리 원고를 한번 썼는데
쓰고 나서 제가 읽어보니까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부속실장 올라가기 전에 여성 작가가 한 명 노 대통령이 수행하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제 글하고 확연히 다른 게, 제 글에는 노 대통령님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고 누구를 만났고 거기서는 무슨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녁 때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주무셨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이나 뭐 그게 이제 궁금하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진이라는 작가였는데 그 친구가 쓴 거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 날 아침, 미역국에 홍합 불른 미역국이 올라왔고 바깥에 날씨는 우중충했고, 그다음 이날 노 대통령은 무슨 뭐 붉은색 넥타이에 감색 양복을 입었다. 이런 게 그 배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글이 굉장히 입체적이 되고 감칠맛이 있어요. 읽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그 주변에 많은 장치들이 그걸 입체화하기 위해서 많이.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님 얘기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글을 제대로 잘 쓰려면 그때 민정수석인 문재인 민정수석도 취재해서 그때 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것까지 취재해서 거기다 글을 같이 달아주면 훨씬 글이 입체적이 되고 보는 사람도 훨씬 재미가 있어지겠죠. 그러니까 많은 취재력, 상상력, 관찰력 플러스 취재력, 이것이 1번이 제가 말씀드리는 1번에 하여튼 가급적 많은 걸 1차 자료로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이게 저는 순발력이 있는 쪽은 아니에요. 글 쓰는 사람이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날 취재해서 그날 꼭 6, 7매의 글을 써내야 돼요. 완벽하게.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글을 굉장히 빨리 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글을 한 번 쓰면 고치는데 한 2, 3일, 하루에 걸려서 쓴 글은 고치는데 이틀에서 3일을 더 써요. 이게 제가 2번에서 드린 말씀인데 별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탁, 튀어나온 건 깎아내고 평평하게 하고. 그 김훈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카레 노래에 보면은 충무공이 기생에 대해서 이렇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2권째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시체로 발견이 돼요. 기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아 마당에 이렇게 딱 시체로 나타난 장면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충무공이 느낀 감상이 쫙 이어지는 게 한 3, 4페이지 됐대요. 원래는. 근데 그걸 마지막 퇴고하는 순간에 딱 다 날려버리고 한 줄로 내다버려라 라는 한 줄만 딱 남겨놓고 다 지워버렸대요. 이거 제가 이거 한 1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은 심리묘사, 특히 그렇게 한 서너 쪽에 심리묘사를 했으면 굉장한 거거든요. 굉장히 공력을 많이 들인 글이죠. 그거를 마지막 퇴고하면 그렇게 3, 4쪽 되는 글을 다 날려서 버릴 수 있다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글을 보면은 군더더기라고 생각되는 게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가들도 자기가 쓴 글에 애착을 갖지 않고 흐름에서 너무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거나 장황화되거나 하면은 그렇게 버릴 줄 아는데 저만 해도 그 경지가 안 돼요. 저는 써놓으면 무조건 아까워서 가급적 어떻게 살려보려고 이 글 속에 녹여놓으려고 하는 편인데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또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역지사지하자. 이거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쉬운 글을 쓰자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상대가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글이다. 자기가 보기에 멋있고 세련된 글은 그리하고 해서 상대방도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가장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사람들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쓰면 그것처럼 더 쉬운 건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갈 때면 운전자가 돼서 보행자 욕을
많이 하는데 보행자 입장에서는 다시 이 횡단보도를 침범하고 서 있는 차들, 불이 바뀌었는데 싱싱 지나가는 차들 보고 한 번 더 쳐다보고 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장이 바뀌어 있는데 어쨌든 듣고 자기 글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글을 전개하면 좋겠다. 그게 제일 게 뭐냐면 이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설이든 글이든 고등학교 2학년이 내 글을 본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자. 이게 연구 논문이라 해서 꼭 그 전문가들만 그 책을 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그 책을 본다. 그리고 이 논문들이 펴져나와서 대중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글을 쓰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글을 1시간 걸려서 썼다면 2시간 걸려서 고치자. 이 기자들은 순발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장점을 살리면 돼. 우리 노 대통령님 뭐 어디 가서 옛날 선거 유세 때 할 때 보면은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텔레비에서 본 것보다 주름이 훨씬 적네요. 그리고 딱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네, 저 다리 오늘 아침에 다리 위로 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런 언어와 그런 유머를 구사할 수 있는 순발력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없는 분은 순발력은 포기하고 이제 끊임없이 글을 초안을 쓴 다음에 1시간 걸려 썼으면 2시간, 3시간 걸쳐서 고치자. 해밍웨이는 200번에 걸쳐서 수정을 했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새 인터넷에는 가짜 정보도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하는데 200번에 걸쳐서 수정하고 또 했답니다. 그러니까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은 뭐 이거 다 얘기할 건 없고 제가 대학교 때 1학년에 경제학과 들어가서 공부를 안 했어요. 경제학이 굉장히 그렇게 수학이 많은 학문인지 몰랐는데 원래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학생운동을 하다가 3학년 때 3명이 작당을 해서 우리 제가 3학년 때 1981년이라 전두환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을 때요. 최규하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하고 나서 다시 정식으로 이제 선거에 대해 취임했던 때라서 학교 안에 사법 경찰이 항상 깔려 있고 전투 경찰이 가발을 쓰고 2인 1조로 대학생 가방을 들고 다녀서 나 전투 경찰이요 하고 이렇게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야 우리 광주의 진실을 학교에 알려야지 가지고 유인물을 써서 좀 뿌리자. 우리 이제 그 동안에 서클 중심의 학생 운동을 지향하고 학회로 가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속았죠. 왜 그 친구가 이 전민학년이라고 거대 조직을 꾸리려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우리 셋이 모여가지고 초안을 써오자. 3일 후에 여기 청송대에서 다시 만나자 해가지고 헤어졌는데 3일 후에 그때나 지금이나 숙제를 잘하는 제가 저 혼자 써고 나머지 2명은 안 써왔어요. 결국 제 초안이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가 어차피 써왔으니까 네 걸로 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초안을 넘기는 걸로 끝내고 다른 친구 하나가 행동대원 2명을 데리고 등사하고 강의실 안에 뿌리는데 성공을 했어요. 5월 말. 완전 범죄죠 뭐. 그리고 현장에서 안 잡히면 끝이죠. 근데 2달 후에 이제 아까 처음 제안했던 그 친구가 이제 전민학년 이태복 씨 사건이 생기면서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너 도망가야 되지 않냐 막 그랬는데 친한이가 도망가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방학도 시작됐고 제가 뭐 밖에서 잠을 잘 자는 편도 아니고 특히 그때는 지금의 집사람을 만난 지 한 100일이 막 가까우는 시점이라서 뭐 어디 막 사랑이 불같이 타오르고 있던 때라서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딱 잡혀갔어요. 이제 걔는 치안본부의 세단으로 잡혀갔는데 저는 서대문 경찰서에 버스를 이용해서 체포가 돼서 이제 갔는데
그거를 보고 했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와서 뭐 저 대학교 돌아서 이제까지 한 일은 모두 써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써도 안 쓰니까 이제 쓰고 써라 뭐 이게 뭐 막 맞기도 하고 이러다 어느 날 정보과장이 오더니 얘네 무슨 사건이지 하고 이제 담당 형사한테 물어보는데 담당 형사가 얘네 5월 20 며칠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딱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상부 조직에. 그래서 다 이제 진술을 해야지 어차피 다 걸린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진술을 할 때 제 마음이 이제 저는 초안 쓴 거 죄가 밖에 없으니까 그 상엄한 경비망을 뚫고 뿌린 친구 하나랑 그 행동대원 2명 이제 큰일 났다. 나는 곧 나갈 텐데 쟤네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진술을 다 썼는데 정보과장이 오더니 학생 사건의 모든 주범은 초안을 쓴 사람. 그래서 제가 그 3명, 5명 중에 징역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처음 느꼈어요. 정말 왜 초안을 쓴 사람을 주범으로 하고 형량을 제일 많이 매기냐. 글을 쓴 사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글이라는 게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참 많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저 변호인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된 과정은 이영희 교수 책이 그 당시에 했던 우상과 이성이나 이런 책. 그러니까 노 대통령도 이 부분에 생각이 많으셔서 나중에 그런 얘기도 많이 사석에서 야 세상을 바꾸는데 김대중파가 기여를 할까 이영희파가 기여를 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셨어요. 김대중파라는 거는 말씀을 잘하시는 설득력 있게 얘기를 잘하는 분. 반대로 이영희파는 글을 써서 세상을 바꾸는. 그러니까 노 대통령님은 말을 잘하시는 편이었는데 끝까지 추구하신 거는 글로 세상을 바꾸자. 글을 써서. 그러니까 이제 글 쓰는 참모들을 편애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글이 세상을 바꾸는데 중요합니다. 무슨 어제 본 제가 오페라 뭐 아리랑을 봤는데 거기도 그것의 원작도 결국은 조정래 선생님의 소설이에요. 그다음 뭐 드라마 잘 나가는 드라마에 무슨 유명 대사들 이거 탤런트나 뭐 연출자가 갑자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작가들이 다 써서 만든 겁니다. 글이 그만큼 세상에 미치는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 뭐 종교의 경전 나와 있지만 제가 노 대통령님 모시고 이탈리아 순방을 한번 가는데 그 이탈리아 안내 책자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간 그러니까 부자가 천당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좀 잘 아시는 비유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다. 오역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히라보로 하나가 감나고 하나가 감탄가 그렇대요. 낙타가 아니고 밧줄.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비유를 쓴 건데 처음 오역하는 사람, 번역하는 사람이 스펠 하나를 잘못해서 낙타로 써버린 바람에 2000년 넘게 낙타가 바늘 이거는 이제 바꿀 수도 없는 그죠? 유명한 말이 돼버렸죠. 바늘이 아니요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이 비유가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글을 한번 잘못 쓰면 이렇게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입니다. 저처럼 밥벌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 옆에는 반드시 글 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글을 다 쓰면 좋은데 혼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밥벌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됩니다. 근데 쓰고 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성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이기주 씨라고 말의 품격, 언어의 온도라고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4, 5년 전부터 정말 실패를 뭐 꾸준히 글을 써오다 어느 날 이렇게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전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참 그것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뜨기는 어렵다. 작가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살려면 1년에 7,500만 원씩 벌어야 된다. 15,000원짜리 책을 팔아서. 그러면 1년에 5만 부씩을 팔아야 돼요.
그것도 한 해만 5만 부 팔면 안 되고 매년 5만 부를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가정 생계를 꾸리고. 우리나라에서 5만 부씩 매년 팔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몇 명 안 돼요. 20손가락 10개 안 나요? 그러거나 아니면 동화책 쓰는 작가들이 종수를 이렇게 많이 늘여놓은 사람들. 애들 책은 되거든요. 대중서적하고 다르게. 요새 사람들이 또 SNS로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 글을 쓴 건 그 유인물이 이제 유일했고, 대학 그러다 이제 감옥 갔다가 나와서 86년에 할 게 없어요. 제가 뭐 비리비리해서 공장 가서 무슨 노동운동을 할 것도 아니고 정말 할 게 없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단칸방 얻어가지고 사는데 먹고 살아야 돼서 한 게 사회과학 서적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일본어 책 보려고 배웠던 일어와 영어 책 번역을 많이 했는데 그때 글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글 잘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진짜로 권하고 싶은 거는 일어 번역 말고 영어 번역 있죠. 왜 영어 번역을 권하냐면은 영어 번역을 정말,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외국어 실력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좋은 번역을 만들려면 한국말 실력이 50% 이상을 넘어가요. 영어는 보다 보면 해석이 돼요. 열심히 사전 찾아서 보고 있다 보면 뜻이 통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매끄러운 한국말로 표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말은 대체로 순서가 어순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뭐 옛날 변사체 말투 있잖아요. 그거는 다 일본말을 직역한 거잖아요. 뭐 이수일과 심순애 뭐 이런 거 것이었던 것이었다 것이었다 이게 일본말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걸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영어는 어순을 완전히 바꿔서 재배치를 해야 돼요. 좋은 한국 문장을 만들려면. 뭐 이 영어에 특히 그런 거 많잖아요.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 이런 거 많잖아요. 그 문장을 끊어서 한국말로 매끄럽게 만드는 훈련을 잘 하시면 좋은 한국말을 쓸 수 있다. 그 짧은 영어라도 이 한 문단 뭐 옛날 정통 종합 영어나 뭐 이런 수준의 한 패러그래프 이런 거를 번역해서 초벌 번역을 한 다음에 영어 원 문장을 아예 잊어버리고 이 초벌 번역된 이 문장을 좋은 한국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찍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영어 문구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뭐 너무 뭐뭐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한국말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 너무라는 표현. 정말로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라는 표현이 만연하거나 제한적 뭐 관계대명사 용법 때문에 한국말에 그냥 한 문장을 돼야 될 게 그 안에 수많은 복문, 그죠? 명사를 수식하는 수많은 또 하나의 절들이 들어가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이런 거. 다음 주어는 반드시 I로 시작하거나 U로 시작하는 주어는 반드시 처음에 써야 되는 듯한 나는, 너는, 그들은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것처럼 한국말은 주어가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한국말은 복수 표현이 사실은 없어도 무방해요. 근데 하나같이 저도 그러고 뭐 사람들 이렇게 쓰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 영어를 좋은 한국말로 표현하는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글을 이제 자꾸 써보시는데요. 글을 쓰면 좋은 게 기자들이 칼럼 하나를 쓰면요. 그러니까 적어도 페이북에 올릴 정도의 글을 쓰려면 한 꼭지라도 쓰려면 인용문을 써야 되잖아요. 인용이나 통계나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은 자기께 돼요. 검증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지식은 자기께 돼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쓸 만큼 지식이 늘어나는 건 확실해요.